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안에는 수백 개의 부품 회사가 존재하는데 만약 그 핵심 흐름 전체가 단 한 명에게 집중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50년 전 한 남자가 그 흐름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미국 정유 시장의 약 88%에서 90%를 장악한 사람.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천재성보다 자원이 움직이는 길목을 가장 냉혹하게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존 D 록펠러. 오늘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독점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마을 타이터스빌에서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남자가 상업적 시추에 성공했습니다. 그날 땅속에서 검은 액체가 솟구쳐 오르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검은 액체를 정제하면 등유가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당시 밤을 밝히는 연료는 고래기름이었는데 비쌌고 구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땅을 파면 무한정 나오는 조명 연료가 등장한 겁니다. 고래기름 시대에 더 싸고 더 많이 공급되는 조명 연료가 등장한 겁니다. 당대 에너지 시장의 게임 규칙이 통째로 바뀐 순간이었고 이 순간부터 미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러시처럼 오일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너도 나도 땅을 사고 시추탑을 세우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망했습니다. 석유는 넘쳐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뛰어들다 보니 가격이 폭락했고 운반할 방법도 정제할 시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채굴은 했는데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야말로 혼란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 20대 초반의 청년 하나가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직접 땅을 파는 대신 이 시장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석유를 캐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석유를 가공하고 옮기는 사람이 돈을 번다. 록펠러는 석유를 캔 사람이 아니라 석유가 돈이 되는 길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채굴보다 정제와 운송, 그리고 유통 구조를 먼저 봤습니다. 골드러시 때 삽과 청바지 팔던 사람들이 금을 캔 광부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돈을 번 것처럼 록펠러는 채굴이 아니라 정제와 유통에 집중했습니다. 1870년 그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평범한 회사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는 곧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권력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냉혹하게 진행됐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초기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정유소를 세우고 경쟁사보다 싸게 팔고 그 손실을 다른 수익으로 메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진짜로 천재성을 발휘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석유를 운반하는 방법은 기차밖에 없었는데 록펠러는 철도 회사들과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기 회사 물량이 크니까 운임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할인 협상처럼 들리지만 협약의 내용이 훨씬 교묘했습니다. 경쟁사가 같은 철도를 이용할 때는 오히려 더 비싸게 받도록 계약한 겁니다. 록펠러는 철도 회사와 비밀 할인과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 경쟁사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운송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경쟁사가 기차를 탈수록 록펠러가 유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게임판 자체를 기울여버린 거죠. 이 전략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경쟁사들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석유를 팔아도 물류비가 다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씩 문을 닫거나 록펠러에게 회사를 팔았습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쓰러진 회사들을 사들이면서 몸집을 키웠고 몸집이 커질수록 협상력이 세졌고 협상력이 세질수록 경쟁사는 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한번 기울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흡수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여기서 한 가지 법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미국 법에서는 한 주에 등록된 회사가 다른 주의 회사를 소유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스탠더드 오일이 뉴욕이나 펜실베이니아의 정유소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록펠러는 이 문제를 트러스트라는 구조로 해결했습니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한 개의 트러스트 위원회에 맡기고 그 위원회가 모든 회사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정교하게 이용해 여러 회사를 한 손에 묶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방식이 너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도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독점 구조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반독점을 영어로 안티트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록펠러의 야심은 단순히 경쟁사를 누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유의 흐름 전체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채굴, 운반, 정제,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스탠더드 오일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애플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공장도 직접 운영하고 물류도 직접 하고 판매까지 애플 스토어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수직 통합이라고 합니다. 록펠러는 이 개념을 산업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도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그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실현됐습니다.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890년대에 스탠더드 오일의 시장 점유율은 88%에서 90%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 석유 유통과 정제의 핵심 경로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가격은 그가 정하고 공급량도 그가 조절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이었고 기업들은 록펠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한 개인이 한 국가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을 틀어진 셈이었습니다. 록펠러 개인의 재산도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역사상 최상위권 부호로 평가받을 만큼 그가 쌓아올린 부는 당시 어떤 개인도 가져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록펠러가 돈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기부하는 습관이 있었고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뒤에도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록펠러는 16살에 처음 취직했을 때부터 장부를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첫 월급이 얼마였고 그중 얼마를 교회에 헌금했는지 전부 기록해뒀을 정도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일이 없었고 사업이 커진 뒤에도 직원들에게 절대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남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더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돈에 취하지 않으니 냉정하게 시장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록펠러가 설립한 시카고 대학교, 록펠러 대학교, 각종 의학 연구기관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역사의 악당처럼 보이는 사람이 현대 교육과 의학의 기초를 닦았다는 것도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록펠러를 자선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독점 방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이다 타벨이라는 여성 저널리스트였습니다. 타벨은 1902년부터 2년에 걸쳐 스탠더드 오일의 내부 문서와 증언들을 수집해서 충격적인 연재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 이 기사는 비밀 철도 협약, 경쟁사 탄압, 가격 조작 등을 구체적인 문서와 수치로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타벨이 이 취재에 뛰어든 데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타벨의 아버지가 펜실베이니아에서 독립석유 사업자였는데 스탠더드 오일의 가격 압박과 철도 차별로 인해 사업이 무너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타벨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망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고 그 기억이 그녀를 이 취재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저널리즘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분노였던 셈입니다. 타벨의 기사는 19회에 걸쳐 연재됐고 이후 책으로도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기자가 특정 대기업의 내부 담합 문건을 전부 입수해서 수십 편의 연재 기사로 터뜨린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록펠러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영웅에서 탐욕의 상징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반독점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는데 스탠더드 오일은 그 상징적인 타깃이 됐습니다. 루스벨트는 트러스트 버스터, 즉 독점 파괴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이 싸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스탠더드 오일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긴 법정 싸움 끝에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분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건 거대 제국의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할 직후 보유 지분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록펠러의 부는 더 커졌습니다. 분리된 34개 기업들은 각자의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했고 록펠러는 그 모든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쪼개질수록 전체 가치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분리된 회사들 중 일부는
나중에 엑손, 쉐브론, 아모코 같은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 회사들이 현재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탠더드 오일의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은 셈입니다. 제국은 해체됐지만 그 DNA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구조는 이름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법입니다. 록펠러 이야기가 100년이 넘은 지금도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만든 방식들, 즉 수직 통합, 유통망 장악, 경쟁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이 지금도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셀러들과 경쟁하는 자체의 브랜드를 키우고 있고,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 광고주와 매체 사이를 연결하는 동시에 그 연결고리 자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흐름을 장악하는 자가 이긴다는 법칙이죠. 반독점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국 정부가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이는 지금의 풍경은 1911년 스탠더드 오일 소송의 재현처럼 보입니다. 기술만 바뀌었지 권력의 집중, 그것을 견제하려는 사회의 반응, 해체 이후에도 살아남는 시스템이라는 패턴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록펠러는 말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경쟁이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 섬뜩한 이유는 그가 악한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질서한 시장보다 통제된 시장이 세상에 더 이롭다고 확신했습니다. 자기 방식이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믿었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그랬습니다. 혼란스러운 오일러시 시장을 정리하고 등유 가격을 낮춰서 일반 가정에도 저렴한 조명을 공급한 건 사실입니다. 독점이 항상 나쁘고 경쟁이 항상 옳다는 단순한 공식이 통하지 않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석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원이든 그 자원의 흐름을 장악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150년 전에는 그게 석유였고 지금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입니다. 다음 세대의 록펠러는 이미 어딘가에서 흐름을 분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결국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됩니다.